안녕하세요. 조총현입니다. 6월 3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 축제의 나라 스페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주에는 스페인에 대한 정치 그리고 역사를 중심으로 이 스페인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. 먼저 이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.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과제는요,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쓰셨던 이 슈퍼로드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단, 이 슈퍼로드의 5가지 길 가운데 이 3가지 길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 주시는 거고요.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서 다룬 이 2가지 길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와 제가 일일이 대조 확인해서 만약에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서 다룬 이 2가지 길을 포함시켜서 하나라도 포함시켜서 작성하는 경우엔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말하면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3가지 길을 이번에는 그냥 내용 요약을 해주시는 이 과제로 이 기말고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점은요, 중간과제와 마찬가지로 30점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분량은 6페이지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제출기한은 6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. 단 6월 16일 이후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점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 점은 참고하셔서 16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이 6월 20일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말 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결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되도록이면 6월 20일 이내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더군요. 그래서 그냥 모두 그냥 중간고사를 안 본 걸로 해서 이제 F를 드리나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 한 번의 기회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실상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안 내신 분들만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. 과제 내용은요,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서 냈던 슈퍼로드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시는 것입니다. 이 기한 내 제출자와의 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출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10점 감점을 한 상태에서 이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분량은 10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고요. 이 제출 기한 역시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와 마찬가지로 6월 16일까지 걷도록 하겠고요. 이 주의사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 6월 16일 이후 제출 시에는 감점 처리가 있을 예정이고요. 6월 20일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기말 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사실상 뭐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지 않으신 분들께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는 건데요.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, 또 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냥 북려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쓰는 거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. 여하튼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셨는데 먼저 내신 분들이 그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지 못하고 이번에 이 부활전에서 낸 경우에는 여하튼 그 점을 항상 고려하면서 이 채점을 하고 이 점수에 반영한다는 점, 그 부분은 명확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딱딱한 주제를 하고 나서 한번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예, 이 스페인은요, 사실상 축제의 나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번에 독일을 얘기하면서 이제 축제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거기보다도 더 이 축제 문화가 활성화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것은 스페인 역시 지방색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. 이 지방색이 강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축제 문화가 발달돼 있다는 점이죠. 다음으로 시에스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. 이것은 사실상 낮잠을 자는 것과 관련된 이 스페인만의, 뭐 스페인만은 아니고요. 뭐 프랑스 같은 나라에도 요새는 없지만 시에스타 제도가 있었고요. 이 유럽의 특히 지중해권 나라들은 이 시에스타가 이 낮잠 자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죠. 예, 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전통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죠. 오늘은요, 이 지방색이 강한 스페인의 문화가 이 세계화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스페인의 축제 문화, 그리고 스페인의 음식 문화가 사실상 지방색을 통해서 지방마다 이 고유한 식재료와 이 음식 맛을 통해서 이제 지방색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. 그것이 어떻게 세계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먼저 축제의 나라 스페인을 살펴보도록 하죠. 스페인은요, 이 축제가 열리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대도시에서는 물론 각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도 고유의 축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축제의 주제는 매우 다양해서요. 이 성모 마리아와 수호 성인들은 물론 계절의 변화, 불꽃놀이, 전통 의식 등을 기념하기도 합니다. 스페인 사람들은 이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퍼레이드와 음식을 통해 축제를 즐기죠. 이 스페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천주교가 인구의 9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, 가톨릭 관련 이 축제들이 다양하게 많이 개최되죠. 특히 이 수호 성인과 관련된 이 마을 축제들은요, 사실상 스페인의 대부분의
이 한 1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마드리드에 이르기까지 이 수성인들의 축제는 이 다양하게 개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울러서 이 앞서 얘기한 바대로 계절의 변화, 특히 동지가 시작된다거나 하지가 시작될 무렵, 그리고 또 거기에 걸맞게 불꽃놀이와 전통 의식 등을 기념하기도 하는 것이죠.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나 뭐 그런 이 매체를 통해서 익히 들어보셨을 축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 토마토 축제가 아주 유명합니다. 8월 마지막 수요일에 이 발렌시아 정부의 분열에서 열리는 토마토 축제는 6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1940년대 중반 마을 광장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싸움을 한 데서 유래했고요. 현재는 약 120톤의 토마토를 거리에 쏟아놓고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며 즐기는 축제로 발전되었습니다. 예, 토마토 축제에서 토마토를 이 아래에 있는 이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던지는, 주최 측에서 던지는 사진의 모습입니다. 다음으로 이 눈에 띄는 축제 중에 하나는 부활절 축제가 됩니다. 물론 부활절 축제는 이 모든 이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 국가 이 모두에서 거행되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. 하지만 이 부활절은 그런데요. 이 부활절 축제가 있다는 것은 이 가톨릭권에서도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활절 축제는요, 이 스페인에서 매우 중요한 축제로 각 지역마다 다양한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. 수사들이 성모 마리아, 예수, 순환장면, 조각상 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걸으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옷을 입거나 이 원뿔 모양 모자를 쓴 참여자의 모습으로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. 이 사실상 이러한 원뿔 모양의 이 모자를 쓰는데 이게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. 한 50cm, 1m가 넘을 수도 있겠네요. 그 정도로 높은 이 모자를 쓰고요. 또 이 참회자의 모습으로 죄를 짓고 이 반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. 또한 이 수백 년 전에 속죄의식을 본따서 죄송하네요. 띄었어야 되는데 이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는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. 예, 퍼포먼스를 하는데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는 연기를 하기도 하죠. 그래요. 이 채찍질 수도회라는 것도 있어요. 이 가톨릭 계열에서는 이 12세기 이 무렵에 사실상 이 수도회가 만들어지는데요. 물론 그 이전에 만들어지죠. 그렇지만 서유럽에서 이제 이 수도회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은 이 12세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수도사들의 모습은 사실상 이 빈자 수도회, 은자 수도회라고 그래서 사실상 그 속세에서 벗어나서 이 산간이나 혹은 외진 곳으로 이제 가서
수행을 하는 이 수도회가 있고요. 또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는 이 수도회도 있습니다. 자기 자신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인데, 요 근래는 뭐 이렇게 하는 수도회는 없겠죠.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종교가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중세 사회에서나 이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의 수도회 종류로는 이 탁발 수도회라는 것도 있습니다. 이 탁발 수도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? 뭐 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동량을 얻는 거죠. 이 사실상 이 거지와 같은 행색을 하면서 이 거지와 같은 삶을 사는 수도회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모든 것을 이제 뭐 이 예수에게 바치고 자신은 이제 거지가 돼서 뭐 그런다는 건데요. 여하튼 이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었을 때 이 유형에는 이 탁발 수도회, 이 채찍 수도회, 그리고 은자 수도회라고 해서 이 상간이나 외진 곳으로 가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수도회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물론 18세기 정도가 되면 세속 수도회라는 게 하나 더 추가는 돼요. 이 세속 수도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속세에 남아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이 수도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제가 이 채찍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으로 약간 좀 많이 나갔네요. 12세기에 이러한 한 세 종류의 수도회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요, 이러한 형식의 수도회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, 사실상 이 시기에 이 교회가 사실상 타락했기 때문입니다.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이 가톨릭 성직자들이 이제 첩을 얻을 정도로 타락을 하죠. 이 가톨릭 성직자들이 결혼이 이제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죠. 그런데 사실상 초기 교회부터 12세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. 12세기까지는 사실상 성직자들은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. 그러던 것이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부인을 얻는 것까지야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뭐 이 첩까지 얻고 이게 또 재산 분쟁까지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상당히 타락하는 이 성직자들이 교회 재산을 가정을 위해서 빼돌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빼돌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12세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이러한 교회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나타난 장치가 사실상 이 성직자의 이 결혼 금지라고 보시면 되죠.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이 부활절 이 축제 기간 동안의 가장 행렬의 모습입니다. 다음으로 산 페르민 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.
이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 팜플로나에서 열리는 산페르민 축제는 이 복음을 전파하러 프랑스에 갔다 참수당한 기독교의 성인 이 성페르민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. 바로 소를 모는 행사가 중심이 됩니다. 이 지방 청년들은 전통 복장인 흰 셔츠에 이 붉은 띠 장식을 하고 투우에 참가할 소를 유인해 투우장까지 뛰어가는데 투우용 소를 다루기 때문에 해마다 여러 부상자가 생기는 위험천만한 행사이기도 해요.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이 특징을 또 여기서 느낄 수 있죠. 정말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투는요,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예를 들어서 80년대 후반 정도 에는 이 스페인에 대해서 무슨 보고서를 쓸 때 투어의 나라 혹은 프로멩고의 나라 이 춤 있죠. 프로멩고의 나라라고 해서 대부분 소개를 했는데 요새는 이러한 투어나 플로멩고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말을 드리면 될까요? 사실상 동물에 대한 학대라고 인식이 돼서 그런지 이 투에 대해서는 많이 요 근래에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합의처럼 돼버렸습니다. 하지만 이 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정서라는 게 있어서요. 이게 사실상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. 그런데 이제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 투를 이 전통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. 예,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 스페인도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도 상당히 넘어서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 대목에서 들죠. 이 축제에는 소머리 행사 외에도 성페르민상의 행렬과 거인 인형이 송방망이로 이 구경꾼들을 때리는 행렬 등이 이어집니다. 거인 인형이 송방망이로 여러분들을 때리는 이 행렬 등이 이어지기도 하죠. 불축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이 파야스는 불의 축제입니다. 이 발렌시아와 무르시아 지역의 축제로 이 3월 15일경 3, 4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종이 모형을 광장에 세우고 3월 19일 이 성 요셉의 날 밤에 이것을 불태우는 축제입니다. 이 축제는 사실상 쓸데없는 물건이나 실패작 그리고 옛것을 태워 나쁜 기운을 없애고 새 것을 향한 길을 튼다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. 그래요. 이 불태우는 축제,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쥐불놀이 같은 이 불을 활용한 축제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
서구권에서도 이런 불태우는 축제들이 있는데요. 이거는 사실상 기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켈트 문화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대부분의 이 켈트인들 문화 속에 이 옛것을 태워 나쁜 기운을 없앤다라는 정서가 깊이 자리 잡고 있죠. 이 켈트인들은 종교가 이걸로 두루이교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요, 사실상 우리나라의 무속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하늘과 대화를 나누는 제사장이 무당이 되겠죠. 이 무당이 하늘의 뜻을 전하고 또 이 아래 이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 전하는 그러한 이 종교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러한 켈트 문화적인 요소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시에스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. 사실상 이 낮 동안에 잠시 일터에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스페인의 이 고유 간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이 낮 동안에 이 휴식을 취하는, 휴식을 취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 잠을 자는 이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상 상점과 박물관조차 이 시간에는 이 문을 닫아요. 이거는 그뿐만이 아니고 식당 같은 것도 이 시간에는 닫습니다. 모두 시에스타를 즐기기 위해서죠.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오후 중 두세 시간 정도 문을 닫는 것이죠. 이 지방 도시의 경우 시내버스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이 시간대에는 운행되게 됩니다. 사실상 갑갑해서 이건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주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죠. 이 낮 기온이 세비야의 7월 한낮의 온도는 섭씨 43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에스타가 불가피하게 관행이 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. 예, 당연하죠. 섭씨 43도에 라고 한다면 물론 이 세비야 같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지 않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 가면 사실상 그래도 좀 시원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35도 정도까지 그런 거고요. 이게 36도가 넘어서게 되면 아무리 그늘에 가도 덥기는 매한가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43도라는 기온이 결국은 시에스타를 만든 것이 아니냐. 그 시간 동안에 일을 해서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쉬게 하는 편이 낫다라고 보는 게 이 관행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때 스페인 의회에서 시에스타를 관공서에서만큼이라도 금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해서 이 스페인 전역에서 반발 여론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 들어 시에스타는 이 이베리아의 요가로 불리며 다시금 장려되는 분위기도 엿볼 수 있습니다. 또 여러 기업에서도 이 시에스타 구역을 만들어서 이 직원들이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이 문화도 있습니다.
예, 요번에는 이 전통 음식을 한번 살펴보죠. 여러분들이 아마 음식점에서 이 빠에야 뭐뭐를 무슨 밥을 주세요 라고 아마 많이 드셔도 보고 이 맛도 보고 하셨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 빠에야 요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빠에야는 원래 이 바닥이 얕고 이 둥근 프라이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즉 볶음밥을 이루는 말이죠. 재료에 붙는 이름이 사실상 다릅니다. 빠에야 새우볶음밥, 뭐 빠에야 무슨 밥, 빠에야 무슨 밥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불린 쌀에 각종 해산물, 육류 등을 넣고 볶는데 샤프란이라는 이 향신료를 첨가해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죠. 사실상 이 지중해 지역 그리고 대서양 지역의 면원 지역에서는 해산물 요리가 많고요. 이 내륙으로 들어오면 육류를 기반으로 한 빠에야가 많이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지방적 무엇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볶음밥의 종류도 다양하죠. 이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슬람이 아랍이 사실상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거의 600년 이상 지배하게 되죠. 그래서 남긴 것이 이 스페인이 얻은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들 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사실상 이슬람 문화로부터 받아들인 건 오직 쌀뿐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 스페인에도 이 쌀을 기반한 이 음식 문화가 상당히 그렇죠. 밥을 기반으로 한 이 음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이 이 에스파냐에 주었던 것은 이 쌀만이 아니죠. 사실상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도의 이 철학, 자연과학을 고스란히 이 이베리아 반도에 남겨놓고 물러나게 됩니다. 사실상 이 샤를마니가 있었던 이 12세기, 10세기 정도에 이 르네상스가 한 번 있는데요. 이 르네상스의 이 원천이 되는 것은 사실상 이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남 이베리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 이슬람 학자들이 사실상 이 파리에서 이 그라나다로 와서 아랍어로 공부를 하고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읽고 그것을 아랍어로 이 필사본을 만든 다음에 귀국해서 다시 불어로 당시에는 라틴어로 이 필사본을 번역하게 되죠. 이렇게 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베리아 반도가 이 서유럽에 미친 영향은 그 당시에 아주 컸다고 볼 수가 있죠. 문화적으로나 이 정치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이 서유럽권보다는 당시에는 이슬람이 지배했던 이 이베리아 반도가 훨씬 더 우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빠에야의 모습입니다. 예, 홍합도 있고요.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해안 지방에서는 이러한 생선이나 새우,
그리고 홍합 등을 이용한 이 빠에야가 발달했고요. 이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 육류를 기반으로 한 이 볶음밥 요리들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. 이 스페인의 이 상당히 특징적인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프랑스에도 있고요. 이 장봉이라고 해서 이것과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. 이 어떻게 보면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프랑스 이쪽은 사실상 같은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지 이 하몬이라는 것도 이 프랑스에서 장봉이라고 해서 철자는 다르지만 비슷한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장봉에 대해서는 사실은 프랑스를 했을 때 한번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빼먹어서 이 하몬과 거의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이 하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장봉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하몬은요, 이 돼지 뒷다리의 널쩍한 부분을 통째로 소금에 절여 바람에 건조시킨 스페인의 전통 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장기간 숙성하고 자연 건조시켜 오랫동안 보관해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. 이 토마토나 멜론을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이 있죠. 이 하몬 외에 스페인의 전통 햄으로 초리조, 살치촌, 그리고 로모 등이 있습니다. 이것도 사실상 큰 범주에서는 하몬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하몬의 모습입니다. 마치 고기 덩어리를 어디에다 묶어서 파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다 건조해서 상하지 않도록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가공된 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하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. 밑에 포도주들이 쭉 있죠. 이 안주로도 아주 좋습니다. 다음으로 타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. 무척 더워지네요. 그러면서 자꾸 물이 맥혀가지고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. 자꾸 끊어서요. 이 타파스를 이어서 하도록 하죠. 보통 술집에서 시켜 먹는 안주를 타파라고 합니다. 이 재료와 요리법이 아주 다양한 안주들이죠. 이 양이 많고 빵이 곁들여 나오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할 정도로 이 양도 많고 빵도 있어서 이게 좀 돈이 좀 부족한 여행객들에게 좀 푸짐하게 먹고 싶을 땐 이 타파스 요리를 시켜 먹는 게 가장 좋죠. 가장 기본적인 타파스는 하몬과 빵을 함께 먹는 하몬 콘 토스타도입니다. 반데리아라는 것도 있습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의 꼬치요리 비슷한 건데요. 상당히 인기가 좋은 음식이에요. 생선, 피망, 파, 고추 등을 꼬치에 끼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타파스고요. 종류가 다양하죠. 상당히 배도 부르고요.
뭐 물론 술 한 잔 곁들이면 좋겠죠. 그래요. 여러 요 근래는 별로 술 마실 일도 별로 없는데요. 사람을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참 그러네요. 사실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정보도 얻고 또 가끔 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이 얘기들도 있죠. 다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또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근래는 뭐 거의 뭐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혼자 그냥 수업 붙잡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매일 중얼중얼거리니까 이게 지금 사는 맛이 별로 없네요. 그렇지만 맛있는 게 보이니까 또 살맛이 나네요. 혼자 즐겁네요. 아유, 예, 이게 바로 반데리아, 꽃이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비노에 대해서 살펴보죠. 이 비노라는 것은 이 와인이죠. 포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스페인은 덥고 건조한 기후라 이 포도 재배에 적합합니다. 사실상 일조량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건조한 기후에 일조량도 좋아서 이 포도 재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와인 생산량이 세계 3위고요. 스페인 사람은 식사 때마다 와인을 곁들이는데 그래서인지 값이 싸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이 레드 와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. 스페인에서는 와인을 비노라 부르죠. 이 포도주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빼먹어서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내가 왜 그 얘기를 안 했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억이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고대 로마 제국이 최대 전성기 영토가 이 북아프리카부터 사하라 이북의 북아프리카 전역과 이 서아시아 그리고 그 어디죠? 라인강 넘어서까지 진출하는데요. 이 지역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.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예, 그렇죠. 예. 여러분들 이 대답하는 목소리가 지금 들렸어요. 환청이라고요? 예, 예, 죄송합니다. 여하튼 사실상 이 포도가 재배되는 지역까지만 진출을 합니다. 이 포도가 재배되지 않는 곳은 이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지도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합니다. 예, 이 포도가 재배된 뒤에 이 포도를 으깨서 이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런 아까 토마토 축제와 마찬가지로 이 포도 축제도 있습니다. 스페인 와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쉐리입니다. 스페인 이 헤레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증류, 알코올을 첨가해서 이 도수가 무려 20도 정도 될 정도로 높인 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향과 빛깔이 독특하기로 유명하죠. 한번 가셔서 마셔보셔야지 되겠죠. 예, 오늘의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축제를 중심으로 수업을
살펴보았습니다. 스페인은 이 축제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한 스페인 축제 한 가지를 선택해서 A4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종강이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시험이나 기말 리포트나 그런 거 작성하느라고 아마 지금 상당히 버거우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오늘의 과제는 과제란을 만들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자율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서 이 스페인 축제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요새처럼 뭐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여러분들이 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 주제 과제를 내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. 오늘 과제는 내지 마시고요. 이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를 좀 준비해서 기한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. 안녕히 계십시오.